안녕하세요. 이번은 지난 이야기에 이어서 뒤바뀐 중원의 지배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후한서의 광무 제기에서 밝혔듯이 동인은 지금의 한국인이 그 주류인임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 모두가 학문과 예술의 깊은 경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백성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왕족 집단이 그렇다는 것이었고 일반 백성들은 그들을 따른 왕족의 후보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 백성도 언제든지 왕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후보자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는 혈통으로 왕을 뽑았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을 받는 그날에 남녀가 사랑을 나누어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지혜롭고 똑똑한 자를 골라 집중적인 교육을 시켰고 그렇게 그들이 어떤 시험에 통과하게 된다면 그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도자가 된 왕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사람처럼 그 능력이 출중했었고 그러한 사람이 이끄는 민족은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이라는 말의 기원 중 하나에는 지금은 실담어가 된 산스크리트어에서도 나오는데 마치 도인처럼 만사이치에 통달한 민족이라고 하여서 뚱이라고 불렀고 이는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우수한, 뛰어난, 학식이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처럼 동이뿐만 아니라 베달이라는 이름도 산스크리트어로 베다르따라고 불렀는데 이는 빼어난 민족이란 의미로 그렇게 칭하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우리 조상의 남성머리의 상징인 상투,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상투 또한 다름 아닌 동이족만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이 진시황릉에서 드러나 밝혀지자 그와 함께 시안의 피라미드들조차 모두 발굴이 중단된 채로 지금까지 봉위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로는 유물 보호를 이유로 봉분 발굴을 계속 미루고 있으며 봉분을 둘러싼 배장갱의 하나인 병마용갱 발굴만을 일부 진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실제로 많은 것들이 일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부 이상한 점도 있었는데 이 병마용갱이 진시황릉과는 상관없는 또 다른 동이족 세력의 흔적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건 1973년 이 진시황릉을 조사한 바 있었던 당시 62세의 전 북경대 화충구 교수는 자신이 조사한 이듬해인 1974년에 중국 제1의 언론사였던 신화사통신 사회부의 이기영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시황은 동이족이었고 유족은 모두 동이족의 유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후 그는 1979년 한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중국 대륙에서 우리 화족의 역사는 1000년도 안 됩니다. 중국 역사 4000년 이상에서 조선의 역사가 3분의 2가 넘으니 중국 역사는 동이족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국은 역사 조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인터뷰 사실이 당국에 보고가 되자 즉시 강력한 조치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진시황이 동이족이란 사실을 당국에 먼저 보고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충구 교수는 그로부터 1년간 감금이 되었다 겨우 풀려나 하남 지방으로 전출이 되었고 그런 일이 있은 지 5년 후인 1980년에 그만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건 다른 사람도 아닌 북경대 교수가 양심적으로 밝힌 사실에 따르자면 진시황도 한민족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현재 중국 공산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중국인들은 동이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문학가이자 평론가였던 임어당은 안호상에게 말하길 한자는 당신네 동이족 조상이 만든 것을 우리가 빌려 쓰는 것인데 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후 그는 평생 역사 공부를 다시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장개석의 경우도
당신들 선조는 대륙의 주인이었소. 나 자신의 고향도 대륙 백제였소. 라고 하면서 이시영 부통령에게 아니 그것도 모르고 있었소. 그러니 나라를 빼앗겼지. 라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학자 고교 야스히코의 경우를 보자면 사마천의 사기 25건은 당군 조선이 중원 대륙을 지배했었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마치 중국이 당군 조선을 지배한 것처럼 역사 편주 작업을 해놓은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다른 나라인 러시아의 역사학자 유엔 부친의 이야기를 보자면 조선의 영역이 한때 이전에는 현토와 낭랑지역에 이르렀고 당신들의 조선이라는 나라의 영역은 단 한 번도 중국의 제후국이 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나라나 주나라에 예속된 적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구소련의 역사학자였던 시로코 고르포의 경우도 동이족은 기원전 3000년경에 이미 황하 양자강 서강의 중류 이동의 중간 지역에 살았으며 진화족은 그로부터 1500년에서 2000년 후에 동방천자 치유가 다스리는 강회 지방에 진출을 하였는데 거기도 다름 아닌 동이족의 나라였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주류 역사가들은 이처럼 다른 나라의 역사가들조차 알고 있는 이야기들과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어쩌면 누군가의 자금 지원을 받아 말 그대로 돈과 잘의 양심을 팔아먹은 주류 역사학자들이 알고도 그랬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랬다면 정말 멍청한 짓을 했던 것일까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진시황이라는 유명한 인물을 단지 중국인 또는 한족으로 알고 있거나 이에 관련된 사실을 아예 모르든지 아니면 관심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건 일반적인 중국 역사 기록에 따르자면 진시황은 기원전 259년에서 기원전 210년가량의 인물로서 그의 본명은 정이고 조상의 성은 영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의 조상의 성인 영은 날짐승을 길들여 순에게 바친 공로가 뛰어나 그로 인해 하사받은 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순 임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 임금과 함께 나라를 잘 보살핀 통치자로서 알려져 있는데 그 또한 동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맹자 8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르자면 수는 제풍에서 태어나 부하로 이사하였으며 명조에서 죽었다. 제풍, 부하, 명조는 동의의 땅이었으며 수는 동의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에서 진시황도 동이족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곧 사실로 입증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국의 역사학자 리우 웨이는 자신의 저서 황제의 나라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진나라 사람은 동이족의 한 분파이며 황하 하류 동해 바닷가에서 유목생활을 했다 라고 밝혔던 것입니다. 여기서 황하 하류 동해란 것은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서해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중국의 역사학자 저수퍼는 중국 역사 11강이라는 저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진나라는 역사가 유구한 시족으로서 동이족의 한 갈래에 속하는데 그들은 황하 지역에서 유목생활을 하며 살았다. 그들의 조상은 순 임금 밑에서 날짐승을 길렀고 그 때문에 영이라는 성을 하사받았다 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들로 볼 때 중국 역사학자들조차 진시황이 동이족임을 이미 모두 알고 또한 시인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시황 능묘가 동쪽을 향하고 있는 것 또한 진시황이 동이족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무덤은 대체로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의 왕들은 마치 일부러 그러는 듯이 그들 선조 때부터 진시황에 이르기까지 그 무덤이 모두 서쪽에 앉아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진시황의 부정묘들을 포함하여 심지어 병모형으로 이루어진 군대까지도 몽땅 동쪽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진시황의 능원이라고 하는 곳 외에도 함양 도성의 궁전은 물론 궁 안팎의 이궁 별관들도 몽땅 하나같이 이러한 법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북쪽에서 오래전에 남하해 왔었던 우리 조상들이 원래 우리가 지배한 땅이었던 낙양 북쪽에 있는 북망산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은 이치였을까요? 즉 우리는 지금 중국이라고 불리는 중원 대륙을 포함한 북중앙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의 후손이었으며 그들은 분명 현재 중국인을 지칭하는 화하족과는 전혀 다르며 우리 조상들은 이 중앙의 넓은 대륙의 이동을 매우 잘 다루어진 말과 활을 이용하여 오랜 동안 대륙을 호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비록 자신이 짐승에 불과하지만 죽을 때 자기가 살던 굴이 있던 곳을 머리를 똑바로 한다고 하는 용어로서 근본을 잊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수구초심이란 말이 있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땠을까요? 다시 말해 광대한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동쪽 시베리아 바이칼호 부근에서 머물다 요동과 산동을 지나 다시 서쪽 중원으로 진출한 동이족. 그들 중 한 자손이었던 진시황이 자신의 고향 땅을 그리워한 나머지 마지막 이승을 떠나는 시점에서 머리를 자신과 조상들의 고향이었던 바로 동쪽으로 자신의 머리를 두고 싶어 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민요 중에는 성주풀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를 살펴보면 낙양성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영웅호골은 몇몇이며 절세가인이 몇몇이냐. 우리네 인생도 한 번 가면 저기 저 무덤이 되는구나. 에라 태신야. 에라 만수로다. 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사가 만들어진 고향으로서 누구나 죽어서 가는 공동묘지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것이 바로 낙양에 있는 북망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양이란 곳은 한반도와 무려 약 2,000km나 떨어져 있었는데 우리는 일상적인 노래에서 듣다 보면 마치 바로 이웃에 있는 동네 어디쯤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노래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낙양은 기원전 770년 주나라가 이곳에 도읍을 정한 후에 대륙의 13개 왕조의 흥망성쇠가 함께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낙양성은 낙하에의해서 남북으로 갈리고 사방이 4km에 이르는 네모꼴의 모양의 성을 말하는데 이곳은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듯이 삼국지의 조조와 유비 그리고 송권이 등장하던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 낙양에는 수많은 영웅호걸들이 죽은 뒤에 묻혔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묘지구역이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으며 그래서 결국 낙양 지방에는 소가 누울 자리조차 없다라는 말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어쨌건 동이족에 관하여 좀 더 다른 이야기는 없는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진나라가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다름 아닌 말을 다루는 기술이 매우 뛰어난 데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길 늘 한민족이 백의 민족이다 또는 기마 민족이다 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어째서 우리가 기마 민족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왜 자랑스러워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동이족을 생각하고 그것을 연결한다면 그리고 진나라가 말을 다루는데 매우 뛰어난 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렇게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를 만드는데 일조했었던 거라면 그리고 거기에 황제가 바로 동이족이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기에 아마 충분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진시황의 주상을 살펴봐야 하는데 기원전 776년 진시황의 주상인 양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말을 잘 길들였던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 현재 섬서성 농현 동남쪽을 가리키는 견이라는 곳을 봉읍으로서 하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은 오래전부터 말을 방목하여 키우는 것으로 유명했던 것이죠. 게다가 이 말을 키우고 사용했던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제적 부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떠한 전통이 생겨났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로부터 양마라는 전통과 에마라는 전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진, 은 나라를 세운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예전부터 그렇게 부인조차도 에마를 했던 것 어쨌건 그렇게 진은 나라를 세운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양마 사업, 즉 말을 방목하고 키우는 일을 건국의 기초로 삼을 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말이 없었다면 소위 진왕조라고 하는 시대에 그토록 많은 발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전국적으로 나라의 모든 말에 대한 문서를 만들었고 이뿐만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말들을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등의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매우 뛰어난 우량 품종에 해당하는 말들을 선발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구원율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말을 사육하거나 훈련하거나 또는 아픈 곳을 치료하는 것 등의 말에 대한 모든 관리 문제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었고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말에 대한 관련된 사업에 어떠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말에 대한 분야에서만큼은 진지했으며 그래서 그처럼 뛰어난 군마 덕분에 진나라의 군대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면서 홍일로 가는 길을 단단히 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서안에 있는 병마 용갱이는 이상한 모습도 포착이 됩니다. 앞서서도 잠시 언급했던 이 병마 용갱이란 곳은 중국 산시성 시안시 린퉁구에 있는 신시황릉에서 약 1km가량 떨어진 유적지로서 흙을 구워 만든 수많은 병사와 말 등의 모형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신시황릉 주변의 병마 용갱을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거기에 있는 진나라 용사의 풍채를 보고 한 번쯤은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보다 흙 속에 묻혀있는 그 수많은 용사들의 머리가 마치 상투를 튼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이 바로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한 점들을 관광 가이드에게 물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명확한 답을 하지도 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잠시 언급했었던 중국의 역사학자 리우웨이가 쓴 황제의 나라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나라 사람들은 6을 길한 숫자로 여겼다. 군사가 머리를 빗을 때도 먼저 머리카락을 3가닥 또는 6가닥으로 나누어 각각 변발을 따은 다음 그것을 끌어올려 상투를 만들었다. 관모를 써야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상투 위에다가 관을 썼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상투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상투를 틀어올린 민족은 동이족이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화족 같은 경우 상투를 틀었던 풍습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족이라는 명칭은 중국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족의 원료가 되는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화 또는 화하라는 말은 이러한 화족에서 유래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현재 중국에서 하나라조차 자신들 화족이 세운 최초의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학계에서는 그 실체를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런 일이 결코 없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화족은 예로부터 지배를 받던 다양한 노예 부족들을 통칭하던 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어릴 적 배운 한국 역사에서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저 중국의 역사가 한족, 즉 화족의 역사로 보는 그런 잘못된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는 아마도 현재 동북아 영토의 대부분이 중국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속에 한족이 다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한자라는 것은 중국어로 소통하던 화족인 한족이 만든 문자가 아닙니다. 한자는 지난번에 은나라에서 사용했던 문자이기 때문에 은자라고 하는 것이 맞는 용어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한자, 곧 은자는 선비계열 동이족이 세웠던 상나라에서 사용했던 그 각골 문자보다 훨씬 이전에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그 주요 사용자는 다름 아닌 고대 동이족의 사만들이었고
그들이 당시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점을 치거나 시원에 자신들의 기원을 올릴 때 그럴 때 쓰던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동이족에서 갈라졌던 같은 뿌리의 선비족과 예맥족이 아주 오랜 동안 고대 아시아의 지배 계층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그래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모든 지배 계층들이 기록을 위해서 한자를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배 계층이 아닌 일반 백성은 한자를 알지 못했고 한족의 경우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의 중국의 역사는 흉노, 선비, 갈, 강, 저, 우문, 투르크, 예맥, 여진족 등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한족을 지배했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금의 중국에 있는 그 한족들은 모두 고대로부터 북방 민족이 당시에 필요한 식량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족, 즉 농경민족이었던 중원의 한족을 계속해서 지배했었고, 그렇게 그들의 역사는 식민지와 노예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족은 한자에 대한 실제적인 의미를 전혀 모를 수밖에 없었고, 반면에 동이족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노예 생활을 하던 한족이 한자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은 중공의 공산화 이후에 원래의 한자, 즉 은자를 간소화시켜 탈바꿈했던 지금의 한자 의무 교육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말로 하는 일반 한족의 경우 한자를 몰랐고, 그래서 한족의 역사는 기록된 것이 거의 전무한 것입니다. 게다가 한족이 자신들이 세운 나라라고 주장하는 한, 송, 명조차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자면 한의 태조 유방은 만이족이었고, 송의 태조 조광유는 돌궐 사타족이었으며 명의 태조 주원장은 고려인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미국 보고서에서 이미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중국이 분할이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가운데 마치 발악을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한 많은 작업들이 현재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관시, 이 또한 농경 피지배 민족이었던 한족들이 만든 것이었는데, 그들은 다른 민족들에게서 지배를 받을 때마다 그들에게 돈이나 물건들을 상납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서 겨우 살아남았고, 그렇게 부를 축적하면서 오히려 그런 과정에 동족을 죽이던 관습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관시입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단련을 시킨 그런 습성 때문에 오늘날에도 중국의 한족들은 자기들만 살겠다며 주변 나라에 여러 가지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고, 그렇게 실컷 이용을 하고 외면을 하는 그런 노예 같은 군민성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시를 받아먹고 한족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권력자들 사이에 너무나 많은데, 그들이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족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로운 법을 계속해서 만들다 보니 오히려 실제 한국 국민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고 살펴보시더라도 그들이 누구인지 금세 알 수 있으니, 그처럼 나라를 줍먹는 암덩어리 같은 존재는 반드시 권력을 빼앗고 응징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쨌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자면 상투와 관련된 이야기에서도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한 이후에 옷차림에서부터 관모에 이르기까지 각 제후국들의 풍습을 모두 받아들여 주어서 이것저것 짬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안 바꾼 것이 하나 있었는데 머리 모양만은 고유한 진의 전통을 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투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남자가 성인이 된 하나의 표징이었으며 매우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이처럼 상투를 튼 풍습은 먼 옛날부터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 동안 면면이 내려왔던 동이족의 상징적인 풍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진나라 사람의 머리 모양은 자신들의 오랜 풍습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있었는데 그 머리 모양은 곧 계급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계급이 높은 사람은 관모라는 것을 썼는데 그 색은 검은색을 띠면서 모양은 북방인의 가죽 모자에서 유래했습니다. 갈관을 쓴 사람은 가장 지위가 높은 장군으로서 계급은 1만 명 이상의 부대를 통솔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두건같이 생긴 것은 중국 군관이 썼으며 군관 가운데 하국 군관과 기병들은 원형식과 두건식의 병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관모를 쓰지 않은 군인들은 모두 여러 가지 모양의 상투를 틀었는데 그 상투 모양조차 계급을 상징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상투를 정수리 뒤쪽으로 올리는 원뿔형 상투는 지위가 가장 낮은 사졸의 머리 모양이었고 상투를 정수리 왼쪽이냐 그리고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투 그 자체로서도 동이족 특유의 상징이었고 진시황도 그러한 상징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이족은 천재를 주관하던 제사장 역할을 했던 부족과 연관이 깊은데 그래서 상투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안테나의 역할도 했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이족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또한 모두 포함이 되었었기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모양은 비록 다르지만 일본에서도 상투의 형태를 엿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건 우리는 일반적으로 진시황 하면 만리장성을 떠올리거나 분서갱유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진시황이 만리장성의 축조가 강력한 동양 사람들인 동이족에 의해서 다시 자신의 구역을 뺏길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성을 쌓은 것이었고 분서갱유를 한 이유가 자신이 왕으로 통치하는 곳에 내부를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로서 각종 문헌을 불태웠던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무상계급 문화 대혁명이라고 부르는 소위 문화 대혁명 또는 문혁이라는 것인데 이 사건은 1966년 5월 16일 공주부터 해서 1976년 10월 6일 문혁 4인방의 베이징 정병까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벌어졌었던 대규모의 파괴운동, 친위 쿠데타 그리고 내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기간을 10년 동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자국의 문화를 자국민들이 스스로 멸절시키려 한 대사건이었는데 이때 4대 성인 중 한 명이라고 말하던 공자가 모셔진 공묘는 물론이고 동아시아에서 신처럼 추앙받던 관우의 묘를 포함하여 엄청난 문화재들을 중국인 본인들의 손으로 모두 때려 부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볼 때 군중 그리고 백성이란 존재가 얼마나 선전선동에 취약한 정말 어리석은 존재들인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10년간의 어처구니 없는 운동으로 인해서 중국의 온갖 지식인들과 수천 년 동안 쌓아져온 문화재들이 상당수 희생이 되었고 그 사라진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그조차 알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문화와 혁명이라는 단어만 본다면 마치 르네상스처럼 문화가 엄청난 혁명을 거쳐 발전한 시기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문화 대혁명은 사실 알고 보면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완전히 파괴했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자신들의 진정한 역사를 숨기고자 했던 한족들의 열망이었던 것으로 보였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중앙 대륙에 원래 자신들을 지배했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두 증거조차 없애버리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어쨌건 다시 고대로 돌아가 분서갱유라는 사건은 진시황이 사상 통제를 위해서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생매장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책을 불태우고 학자를 파묻는다 라는 뜻으로 중국에서는 분갱이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는데 전국적인 사상 탄압의 단초가 된 사건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단지 유학 사상을 없애고 유학자를 안매장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 중국을 형성하고 있는 화족의 뿌리, 바로 그 뿌리는
다름 아닌 우리 조상 동이족의 지배 역사였고, 그래서 이제 동이족의 역사를 없애기 위한 문화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서 오늘날에도 동북공정을 행하고 있을 그런 가능성이 아주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동북공정이라는 것은 중국 동북부인 만주에 있었던 나라들이 몽땅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주도로 수정주의적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말 자체는 2002년에서 2007년에 수행되었던 동북 병광역사 여현 상계열 연구 공정이라는 말을 취약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2007년에 끝났다고는 하지만 사실 근현대 중화민국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럴까요? 그에 대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많은 압력과 많은 중국 자금들이 정치계와 학계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밀려들면서 우리의 역사는 주류 역사학자들이 자신들의 그 알량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실제 역사와는 매우 다른 모습들로 왜곡이 되는 데 앞장서왔고,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전해지던 뒤죽박죽된 역사는 오늘날에도 전혀 서로에 대한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통해서 잘못 전달이 되거나 축소 또는 아예 언급조차 안 하는 그런 실태일지도 모른다는 것은 단지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눈앞에 욕심이 눈이 먼 매국 매직을 하는 한심한 작자들 때문일까요? 나라가 망하려면 과거 100년 전에도 그랬듯이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만, 그런 가운데 정신 못 차린 지금도 그들의 동이족에 대한 말살 정책은 계속해서 현대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나라 곳곳에 그들과 그들의 지령을 받은 안같은 존재들이, 예를 들어 실제로 보살펴야 할 진정한 유공자는 정말이지 극소수인데 반해서 그 명단에 자신들 이름을 몰래 넣고 사람들이 알 수도 없게 만들고는 각종 말도 안 되는 혜택을 받으며 있는데, 1000년은커녕 100년도 못 살면서 그저 돈에 환장해서 그 출처가 어딘지 상관없이 검은 돈을 받아 처먹고는 대대손손 후손에게 부귀영화가 이어져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나 지금이나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바로 보이지 않는 영혼의 감옥이 그들 자신과 그들 후손의 미래에 있을 장소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분명한 것은 인간의 수명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모든 일들은 억지로 잠시 붙잡아둘 수는 있을지라도 법은 법대로, 결국엔 세상의 이치대로, 인간의 법이 아닌 진정한 삼라만상의 법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무엇을 생각하시던 모든 판단에 따른 이 나라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후손들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결과는 모두 그들의 선택이었으며 그들의 몫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채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보겠지만, 어쨌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채널이 망가져가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많이 봐주시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늘 찾아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